안녕하십니까. 신이기는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향해서 여러 대의 드론을 날려보내서 크렘린에서 불과 10km 떨어져 있는 정유소까지 파괴하는 등의 그런 전과를 올렸었죠. 그런데 자, 인구 2천만 정도가 사는 이 모스크바 에리어, 여기를 지키는 이 방공부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방공부대가 도대체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러시아의 무능함을 완전히 성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이야, 정말 방공망이 많기는 많네요. 그런데 그 방공망들 하나하나가 그들이 주장했던 그 성능이 그대로 나와만 줬다면 드론의 T자도 사실은 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접근하지 못했을 테지만 정말 황당하게도 드론 여러 대가 크렘린 바로 코앞까지 진입해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모스크바 방공망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의 푸젠 항모가 4차 시운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 함재기 이착함 테스트를 벌써 한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서부터 북아프리카의 큰 나라죠. 알제리가 중국제 VD4 전차 도입을 위한 현지 평가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9월 3일부터 푸젠 항공모함의 네 번째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시운전인데 벌써 주요 함재기들을 이용한 터치앤고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항모 조기 전력화를 위한 중국의 의지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란이 자국 육군의 최신의 전차 솔레이만 40이 실전 배치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최첨단 군사과학기술의 집약체로 소개된 이 전차, 알고 보니 팔레비 왕조 때 도입했던 M60 전차의 개조 버전이었습니다. 일본이 내년부터 해상자위대 주요 구축함에 토마호크 블락5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기로 하고, 그 첫 번째 플랫폼으로 구리의 제4호위대군 소속 공고급 구축함 초카이함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중국에 대한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러시아가 흑해함대에 배치된 전투함들을 카스피해로 대피시켜 이곳에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흑해함대 소속 초계함들이 카스피해로 대피한 데 이어 최근 흑해함대에 취역한 최신 초계함 아무르함이 카스피해에서 첫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발사 임무를 수행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아프리카 최대 무기 수입국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무기 공급선을 중국으로 돌린 알제리가 4세대 전차로 중국의 VT4를 선정하고 최근 현지 성능 평가를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알제리는 노후화된 T-55와 T-62 계열 전차를 VT4로 대체할 예정인데요. 도입 물량은 최소 500대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푸젠함이 4차 시운전에 들어갔어요. 9월 3일 아침에 출항을 했고 지금 이 시간에 훈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 시간에. 그래서 터치앤고, 그러니까 이 푸젠함에서 직접 이 항공기를, 전투기 등을 이착함 여기서 바로 그냥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터치앤고, 그러니까 육상기지에서 출격한 전투기 또는 조기경보 KJ-600 조기경보기 등이 날아와서 이 항모에 터치, 그러고는 바로 그냥 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터치앤고 하는 이런 훈련에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지금 첫 번째로 하는 게 J-15 전투기, 그 다음으로 KJ-600 조기경보기,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J-35 스텔스 전투기는 지금 육상에서만 현재는 하고 있다라는 건데, 푸젠의 이 전력화 속도를 보면 미국의 제럴드 포드가 하던 것보다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빠르면 뭔가 사고가 나게 되는데 또는 이 취역 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푸젠이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와,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포에 뭔가를 덕지덕지 감아서 최첨단스러운 모습을 연출했죠. 근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포에다가 이런 거 그냥 감아서 첨단처럼 보이게 했지만 별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와, 포탑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크고 차체도 굉장히 커요. 그런데 포탑 가만히 보면 내부에 뭔가 동그란 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M60
전차의 그 둥근 포탑이에요. 그 밖에다가 이런 식으로 어떤 추가 구조물, 이거 뭐 장갑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제가 봤을 때 그냥 철판 이 구조물 같아요. 이런 거 좀 이렇게 둘러서 새 포탑인 양 이렇게 좀 속인 건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뭐 동영상 지금 보시지만 동영상도 아주 지금 빠르게 속도를 아주 빠르게 플레이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는 달리면서 이 기동간 사격을 하는데 기동간 사격을 하려면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포에 아무리 살펴봐도 동적 포구 감지기가 없어요. 그 말은 뭐 동영상 찍기 위해서 사격은 하지만 맞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사격만 한 거죠.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있어야 전차가 달릴 때에도 달리면서 뭐 진동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 포신을 딱 안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짓말로 점철된 그런 전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M48 전차 이거 잘 못 움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못 움직이는 거 완전히 그냥 재활용해서 이렇게 껍데기만 덮어 씌워서 최신 전차, 첨단 과학기술력이 결정체의 전차라고 이란인들을 속이고 있는데 우리 같은 밀리터리 마니아 눈에는 다 그냥 뻥이다 라는 게 보이죠. 자, 일본의 공고급 구축함입니다. 여기 초카이함이 있는데 구레에 있는 제4호위대군이 있어요. 구레가 바로 간몬 해협 중간에 있죠. 히로시마 옆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비대 성격인데 여기에 먼저 이 토마호크를 장착해서 예비대니까 동해로 나와서 북상해서 북한을 때릴 수도 있고 거기서 남하에서 중국 때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입지 조건이 바로 구레인데 이 구레에 있는 초카이함에 먼저 여기 마크 41 수직 발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토마호크 꽂아주겠다. 토마호크가 내년부터 400발 들어오죠. 그걸 이제 이런 구축함에도 장착한다. 그러면 여기 또 그 다음에 사세보에 있는 뭐 기리시마 이런 데 꽂고 그 다음에는 아타고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확장해 나가겠죠. 점점 공격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일본 무력입니다. 러시아가 이거 군함을 만들자마자 내륙의 강에 있는 조선소에서 만들죠. 그리고는 흑해로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강수로를 따라서 카스피해로 가자마자 바로 쐈어요. 9월 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던 그 공습 때 이 아무르함이 카스피해에서 쐈는데 이 아무르함이 8월 26일 날 취역해서 곧바로 카스피해로 이동해서 그리고 가자마자 바로 그냥 미사일을 쐈다. 칼리브리 미사일을 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라는 건데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이 아마 또 카스피해까지 또 갈 것 같습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제리, 북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서쪽 끝단 쪽에 있는 모로코와 경쟁 관계에 있는 알제리입니다. 모로코는 친서방 국가, 알제리는 전체주의 국가, 러시아 친중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러시아제 무기를 주로 써왔는데 지금 러시아제 무기 사면 제재받으니까 중국제 무기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알제리 육군의 T-90 전차 600대, T-72 M1 전차 325대, 요거는 뭐 3세대 전차니까 이게 이제 한 925대 있으니까 이거 주력 전차 쓰고 그리고 구형 전차로 T-62 290대 그리고 T-55 270대 이렇게 해서 이제 한 500대 넘게 있었는데 이걸 중국제 VT4 3세대 전차로 대체하겠다 해서 시험 평가 중에 있다라는 건데 와 알제리의 이 전차 전력이 그러면 이 3세대 전차만 한 1,400~500대 되는데 옆에 있는 모로코 이런 식으로 있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우리 K2 전차 사기를 바랍니다. 자, 주요 소식 모스크바 방공망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의해 모스크바 방공이 뚫렸다는 소식 국방TV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5월 크렘린 드론 공격 이후 모스크바 방공 전력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격을 막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방공이 뚫렸을 당시 모스크바 주변에는 무려 31개 포대의 방공미사일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드론 공격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고
복수의 러시아 밀 블로거들이 성토했습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국방정책연구소 파비안 호프만 박사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9월 1일 우크라이나의 모스크바 드론 공격 당시 모스크바 인근에 22개의 중장거리 방공포대와 9개의 단거리 방공포대가 배치되어 있었지만 이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일대에는 지난 2015년 창설된 제1 레닌 특수목적 방공미사일 방어군 휘하에 거의 야전군 규모의 방공부대가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대는 지난해 모스크바 크렘린 드론 피습 사건 이후 세르게이 쇼이구 당시 국방장관에 의해 최우선 전력 증강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 부대는 모스크바 주변에 S-300 PMU-2, S-400, S-350 등 중장거리 방공포대 22개, 판칠 S-1과 판칠 S-2 단거리 방공포대 9개를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올해 초 이 부대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자칭 인류 최강의 방공무기 S-500 트라이엄 팩터 M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발표한 무기 재원에 따르면 이들 미사일은 최저 5m 고도부터 200km 고도까지 현존하는 모든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데요. 카탈로그 데이터와 달리 이들 방공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저속 드론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에 근접한 드론들을 격추한 것은 지상군의 기관총과 고사포들이었는데요. 첨단 방공 무기들의 무기력한 모습에 러시아 밀 블로거들은 1987년의 러스트 사건이 떠오른다며 치를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무기력한 방공망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다층 밀집 방공망이 실제로는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이보다 훨씬 낙후된 소련제 방공무기로 구축된 북한의 밀집 방공망, 생각보다 쉽게 뚫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이 모스크바를 에워싸고 있는 방공망이 완전히 그냥 털려버렸는데요. 국방부 옥상에 판칠 S2 있죠. 또 가는 길에 고속도로 편에 타워 올려놓고 판치르 이런 걸 세워놨죠. 또 부크, 토르, 마구마구 이런 단거리 중거리 방공망들 많이 있죠. 그리고 S-300 방공 시스템, 중거리 방공 시스템 배치되어 있죠. 또 S-500까지 배치를 했어요. 이 궁극의 방공무기라고 하는 거, 이 S-500까지 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렘린 쪽으로 날아가는 우크라이나의 자폭 드론을 요격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 측 밀 블로거들이 이 노르웨이의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방공망이 이렇다라고 내놓은 겁니다. 이 외곽에 있는 이 연두색 계열이 장거리 방공 시스템, 그리고 내부에 있는 파란색 이게 단거리 방공 시스템, 이렇게 많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크렘린을 이런 식으로 에워싸고 있는데, 크렘린 옆에 여기 때려버렸죠. 정유소 때려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노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S-500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알려져 있죠. 아마도 지금도 이 자라나는 새싹 우리 밀리터리 마니아들 중에서 이 이른바 러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러시아 무기 최고야. 왜? 카탈로그 데이터는 최고니까. 그런데 그 러덕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1987년 러스트 사건이 생각난다라는 건데, 1987년 5월 18일 크렘린 옆에 볼쇼이 모스크보레스키 다리에 착륙 중인 이 세스나 경비행기예요. 아니 근데 이 세스나 경비행기는 서독에서 날아왔습니다. 서독은 적국이죠. 87년 냉전시대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독에서 날아오는 비행기가 이 크렘린 광장에 착륙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은 와, 행사하나 보다 하고는 여기서 내린 이 러스트라는 소년 18살이에요. 이 소년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하고 2시간 동안 놀고 있다가 KGB가 2시간 후에 와서 잡아갔습니다. 이 러스트의 마티아스 러스트인데, 이 친구는 18살. 그런데 이 친구는 비행시간이 한 50시간에 불과한 초보 운전자예요. 비행사. 그래서 함부르크 쪽에서 이륙을 해서 야, 오늘 장거리 비행 한번 해봐야지 하고는 아이슬란드까지 갔다가, 그리고 노르웨이 왔다가, 그리고 핀란드 헬싱키까지 갔다가 여기서 소련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잡아서 왜 그랬냐 하니까 심심해서 그랬다
라고 했다는데, 지금이야 여기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지만 이때는 다 소련이었죠. 헬싱키 건너편이. 이렇게 해서 소련까지 날아가는데 전혀 탐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1987년 정말 전 세계를 핵전쟁으로 몰고 갈 그런 완전히 이 첨단에 있는 그 냉전 시대 절정기에 이런 짓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KGB가 2시간 후에 잡아서 부랴부랴 와서 잡아서 징역 4년을 때렸다고 하는데, 이때 소련은 완전히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죠. 그래서 돈이 필요하니까, 서독의 돈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풀어줬다고 하는데, 이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이 러스트 사건 상황과 같지 않냐라는 건데, 이때는 방공사령관을 비롯해서 모스크바 방공 책임자들 전부 다 숙청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